안녕하세요. 스낵알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이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음이온은 정말 오랫동안 유사과학으로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유사과학은 한번 유사과학으로 분류되면 사라지는데 음이온은 참 끈질기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맨발 걷기 세계에서 음이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땅속의 음이온이 몸속으로 들어와 양이온을 중화시킨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숲을 걸으면 숲이 내뿜는 음이온이 숨쉬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와 건강을 좋게 한다 라고도 합니다. 앞의 말은 땅속의 자유존재를 음이온과 헷갈린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출신이라면 음이온과 음전하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 문제이기 때문에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숲속에 가면 음이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숲속 맨발 걷기의 효과라고 말하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잘못하면 맨발 걷기가 자칫 유사과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루한 연재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유사과학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맨발 걷기 생활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이온이 왜 유사과학인지, 그리고 음이온이 어싱이나 맨발 걷기와 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영상을 볼 텐데요. 첫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숲. 자연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은 도시에 비해 숲, 특히 계곡과 폭포 등 물이 낙하하며 부딪히는 곳에 10배 정도 많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온 음이온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장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이어 긴장된 2020년 7월 15일 방송했던 KBS 생로병사의 비밀 739회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 중 음이온에 관한 것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음이온이 유사과학으로 널리 알려지고 음이온 마케팅이 법으로 금지된 이유인데 이것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방영되었다는 게 무척 놀랍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음이온의 효과라는 것이 음이온의 효과를 말하는 틀에 박힌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음이온은 폭포와 같이 물이 부닥치는 곳에서 생긴다. 음이온은 숨쉬기로 사람 몸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한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효과만 늘어놓는 건강 정보는 그 어느 것이라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대체로 유사과학과 가깝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 필립 네나르트 박사는 그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맹렬하게 떨어지던 물방울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조금 무거운 양이온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반면 음이온은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음이온은 이 작은 물보라에서 탄생하여 따사로운 봄날 오전 산들바람이 부을 때 자신의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2011년 8월경 KBS의 수요기획이라는 코너에서 방영한 음이온에 대한 방송 내용 중 일부입니다. KBS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물을 만들어 파는 어떤 회사가 올린 영상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지만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영상을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이 영상이 틀에 박힌 음이온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유사과학 이야기에는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는 필립 레나르드라는 독일인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나마 메커니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커니즘을 갖고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이온 히스토리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음이온 이야기는 198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주장된 내용들을 보면 공기 정화, 혈액 중화,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쿵저러쿵 부교감신경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나오는 거의 모든 음이온 효과의 표준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KBS 영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공기 중 음이온의 개수 이야기입니다. 도심에는 몇 개, 숲은 그보다 몇 배, 계곡이나 폭포에 가면 또 몇 배, 모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레파토리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이온 이야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KBS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79회 기획 특집 3부작 자연이 준 보약 제2편 공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해 음이온의 효과를 주장했던 에르테게인지 에르테메인지 하는 박사가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본 두 번째 영상이 이 방송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5월 대진 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돈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대진은 이 침대를 음이온 침대라고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법적으로 음이온 마케팅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계장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음이온에 대해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반박은 개수, 즉 농도입니다. 공기 중 음이온 개수를 1cc당 도심 150개, 숲은 1200개, 폭포수 근처 10,000개에서 20,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 특히 계곡이나 폭포 근처에 음이온이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cc 안에 있는 공기는 어림잡아 1500조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음이온은 공기 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도 공기의 숫자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음이온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숲입니다. 숲에 가면 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음이온을 내뿜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 그림과 함께 음이온을 배출한다는 여러 식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음이온을 배출하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음이온을 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입니다.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이온은 절대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이온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양이온이 나온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이온이 나오는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온이 왜 중요한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계곡, 폭포입니다. 이들은 계곡이나 폭포 근처에 음이온이 많은 것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온화된 기체가 모여있는 상태를 기체, 액체, 고체에 이은 제4의 물질 상태, 즉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플라즈마를 말할 때 물을 예로 설명합니다. 얼음을 뜨겁게 하면 물이 되고 더 뜨겁게 하면 기체가 됩니다. 여기에 더욱 열을 더하면 물 분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와 양이온으로 구성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수증기에 얼마 열을 더해야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온 플라즈마라고 해도 최소 수만 도이고 고온으로 가면 억대 단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곡 정도에서 물이 이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 항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이온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소는 118개이니까 이론적으로 단일 원소로 하면 음이온이 118가지가 되고 여러 원소가 뭉쳐있는 다원자 이온까지 합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음이온이 있을 텐데요. 도대체 어떤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숨쉬기로 몸에 들어가면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은 양이온인 활성산소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음이온이 뭔지도 모르는 양이온과 만나 뭔지도 모르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숨쉬기로 들어오는 음이온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이 있습니다. 프리라디칼은 전자를 잃어 산화된 물질을 말합니다. 전기적으로는 대개 양성이 많고 홀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숨쉬기로 음이온이 들어오면 얼씨구나 하고 결합하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48번 영상 이온 이야기 1편의 원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영상은 어스틴과 활성산소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음이온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숲과 계곡, 폭포를 말합니다. 숲은 앞서 식물과 음이온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곡과 폭포 근처에 음이온이 많다는 것은 물이 이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물이 이온이 되었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음이온이라고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물 분자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를 아무리 깼다 끼웠다 해도 쓸만한 음이온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분해되면 어떤 물질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이 그냥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면 가장 쉽고 그리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수소 원자 한 개와 수산화기로 분리되는 경우인데 이게 유명한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즉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분해되면 망한 거죠. 수산화 라디칼은 중성이지만 라디칼이기 때문에 전자를 격렬하게 찾아서 결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소이온 즉 양성자와 수산화 음이온으로 나뉜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아주 낯익습니다. 수산화 음이온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즉시 물이 되어버립니다. 몸속에는 수소이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아주 이상적인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왼쪽에 수소 음이온은 수소가 소원 성취한 것입니다. 뒤에 규칙을 채웠으니까요. 따라서 이 물질은 어떤 경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수산화 양이온인데 이 그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거는 양이온이니까
이 맥락에서는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산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산소는 전자를 잃어도 얻어도 라디칼입니다. 즉 모두 활성산소가 됩니다. 물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물은 양이온이 됩니다. 이것은 음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혹시 튀어나온 전자를 음이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초에 이 물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물이 플라즈마 상태가 되려면 최소 수만 도의 높은 열이 있어야 합니다. 계곡이나 폭포에서 수만 도가 넘는 높은 온도를 만들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보았다시피 물을 아무리 이리 쪽에 묻히고 저리 쪽에 묻혀도 물 가지고는 말할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말하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음이온이라고 퉁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의 구조식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산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추가된 물질입니다. 이 음이온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리 라디칼로 사람 몸에서 생기는 최초의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이온입니다. 신기하게도 음이온인데 라디칼입니다. 음이온이 좋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탈라제가 과산화수소를 처리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카탈라제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잘못 처리해 과산화수소 분자 한 개를 쪼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라디칼이 생기면서 수산화 음이온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수산화 음이온 구조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물질 전체로 보았을 때 산소의 최외곽 전지는 8개, 그래서 오트액 규칙을 갖추고 있고 수소는 2개로 듀엣 규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라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속에는 양성자, 즉 수소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돌던 수소이온 중 하나가 슬쩍 수산화 음이온 곁에 붙으면 그냥 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이온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필립 레나르드라는 독일인 과학자입니다. 1862년에 태어난 필립 레나르드는 음극선을 연구해서 1905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연구한 음극선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연구가 전자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 압니다. 음극선이 전자와 연관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음이온에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분이 연구하던 시기에는 활성산소는 물론이고 생체 전기 개념도 거의 없던 시기입니다. 전자나 전기가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막 생길까 말까 하던 시기입니다. 이분의 연구가 전자와 먼 발치로 관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분을 음이온에 갖다 붙이는 창의력이 참 대단하고 유사과학답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